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NLP 전제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4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정신과 육체는 하나의 체계이다. 쉽게 얘기하면 몸과 마음은 하나다. 입니다. 우리는 이미 앞 시간에 NLP와 관련해서 마음의 힘, 마음의 작용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상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실험도 같이 해봤습니다. 맛있는 음식 생각하면 입에 침이 난다. 침이 돈다. 레몬 실험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레몬 상상하고 상상하는 동안에 이미 입에 침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정신과 육체가 서로 상호 연결된다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런 걸 두고 심신 상관성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몸과 마음은 하나의 체계고 몸과 마음을 어떤 부분에 가면은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철학에서도요 과거에 특히 데카르트 이후에 합리론으로 가면은 몸과 마음을 별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죠. 몸은 몸이고 마음은 마음이다. 심리학에서도 그런 이원론에 해당하는 학파가 있는데 이 행동주의예요. 대표적으로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보이는 행동, 바깥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그것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지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심리학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그게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파거든요. 이런 경우 다 이원론입니다. 영혼 아니면 마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어쨌든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제 NLP의 기본은요. 심신일원론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하나다. 몸은 생물학적 원리에 의해서 기능하는 것이죠. 마음은 심리적인 것인데 사실은 몸은 몸 자체로만 존재할 수 없어요. 만약에 몸이 몸 자체로만 존재한다면 기계 로봇하고 뭐가 다를까 또는 다른 동물들하고 뭐가 다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경계통을 공부를 해보면요 뇌에서부터 비롯되는 중추신경, 몸 말단으로까지 다 연결돼서 퍼져나가는 말초신경. 근데 여기서 우리의 생각, 마음, 심리 상태 그것은 우리 몸의 호르몬을 비롯해서 신경작용들, 근육의 반응, 피부의 반응들 다 영향 미치고 관련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우리 얼굴이 빨개집니다. 얼굴이 빨개진다 했을 때 그거는 피부의 문제거나 신체의 문제거나 생물학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빨개지는 이유가 뭐냐면 부끄러워서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얼굴이 빨개지는 경험을 그러면 부끄럽다, 당황스럽다, 당황한다 이건 뭡니까? 심리적인 것이잖아요. 우리 부끄러운 마음, 당황스러운 우리의 심리 상태가 피부로 전달되면서 특히 얼굴을 붉게 만드는 것으로 연결되거든요. 그 다음 우리가 긴장을 한다, 마음이 긴장되고 불안하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손을 이렇게 막 비비거든요.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손에 땀이 막 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긴장 정도, 불안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부들부들 떨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신경계통이 다 그렇게 연결됐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 심리 상태가 우리 몸의 작용과 반응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예지요. NLP 커뮤니케이션 모델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0만 비트 per second, 초당 200만 비트의 정보가 우리에게 유입되어 오지만 대부분은 생략 삭제되고 왜곡되고 일반화됨으로써 134비트만 최종적으로 채용이 되고 입력이 되고 내 것으로 되고 그것이 나의 IR, Internal Representation 내 마음 상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 상태 134비트 그것에 따라서 심리 상태나 마음의 상태나 신체적 상태가 조성이 된다. 그래서 불안한, 긴장한, 흥분 상태 같은 그런 상태가 조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도망을 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집어 던지거나 행동이죠. 심리 상태에 따라서 몸의 반응, 신체 반응, 땀이 난다거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거나 호흡이 가빠진다거나 눈물이 나거나 발걸음이 더 빨라지거나 이게 뭡니까? 신체적 생리적 반응.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당황하거나 긴장하거나 뭘 속이려고 하거나 등등 하다 보면은 자세나 행동이 어색해집니다. 과잉된 제스처를 막 쓰고 그러면 저 사람 뭐 긴장하고 있나? 저 사람 뭐 지금 거짓말 하려고 아니면 딴 생각하고 있나? 우리 짐작을 하는 거죠.
거짓말 탐지기가 뭡니까? 거짓말 탐지기는 뇌파의 변화, 아니면 혈압이나 맥박이나 뭐 이런 것들의 변화를 추적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정직하게 진실대로 말할 때 하고 거짓말하거나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할 때 하고 심리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그 심리 상태 작용이 뇌파의 변화로, 혈압의, 맥박의 변화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크해서 분석해 보면은 어느 부분 얘기가 나올 때 이런 변화가 생겼고 또 어느 부분의 얘기가 나올 때 이런 부분의 변화가 생겼는데 이 부분 이야기가 또 공통점이 있는데 이걸 봤을 때 여기에 사실이 아닌 이야기,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구나, 확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꿈이란 건 뭡니까? 꾸는 동안에 우리는 꿈의 내용에 따라서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몸을 움츠러들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우리는 똑같이 신체적 반응을 같이 경험하거든요. 꿈이란 건 100% 정신적 작용이잖아요. 현실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상상의 세계거든요. 그렇지만 꿈 속에서는 현실로 경험되고 현실로 느껴지죠. 그래서 꿈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경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신체 기능들이, 신체 반응들이, 장기들이, 피부, 근육들이 다 같이 작용하는데 이거 보면 전형적으로 정신작용과 신체작용이 같이 움직인다. 같이 작용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신과 신체는 하나의 체계다. 학문 분야 중에서 PNI라는 학문이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라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사이코 정신 또는 심리, 뉴로 신경, 이뮤놀로지 면역학. 그래서 이제 번역은 뭐 정신 신경 면역학으로도 번역하고 심리 신경 면역학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양쪽 다 자료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정신은 또는 심리는 심리학이고 신경은 의학입니다. 이뮤놀로지 이것도 의학이에요. 근데 이 학문의 의미는 뭐냐면 심리학하고 의학하고 학제간 통섭적인 두 개가 같이 통합적으로 만들어낸 학문 분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 핵심은 정신 내지 심리는 신체 반응과 하나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면역력하고도 관련된다. 그래서 정신작용은 신경 반응과 면역 기능하고도 연결돼서 같이 돌아간다. 이런 개념입니다. 1975년 미국의 로체스터 대학 아드와 콘 교수라는 분이 이제 쥐와 더불어 생물 실험, 생리학 실험이라 해도 좋겠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면역 능력, 면역계, 면역작용 이것하고 심리적인 것하고 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쥐를 데리고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은 쥐에게 구토가 나게 하는 성분의 약품을 넣은 설탕물을 먹인 거예요. 설탕물에 그런 거예요. 설탕물은 달콤하니까 아마 쥐도 인간처럼 뭐 단 거를 좋아하나 봐요. 근데 실험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쥐한테 주니까 쥐가 단맛에 그 물을 먹더라. 그런데 사실은 쥐는 단물을 먹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뭐 토 성분의 약을 같이 먹은 거죠.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단물을 먹었던 이 쥐들이 구토를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죠. 당연히 이제 예측된 바예요. 여기서 실험은 구토제가 포함된 단물을 마시고 쥐가 토할까 안 토할까 그걸 알아보려는 건 아니죠. 당연한 얘기지만 실험은 그 다음 단계까지 전제로 한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구토제를 빼고 똑같은 설탕물만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그 구토제가 들어가 있었던 설탕물이고 이번에는 구토제를 빼고 순수 설탕물만 먹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토제를 안 넣었으니까 토하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토했을까요? 안 토했을까요? 쥐는 토하더라. 여기까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900년대 초에 러시아의 뇌심리학자인 파블로프가 유산 실험을 이미 했단 말이에요. 파블로프의 유산 실험, 개를 데리고 한 실험이지만 종소리 듣고 침 흘리는 현상, 그게 이제 유명한 조건 형성 실험이거든요. 처음에 개는 종소리 듣고도 뭐 별 반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소리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굶은 상태에서 먹이를 보여주기 직전에 종소리를 들려줬거든요. 종소리가 나오고 곧바로 먹이를 주니까 침을 질질 흘리며 맛있게 먹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먹이를 보여주기 직전에 종소리 먼저 들려주는 과정을 매번 반복했더니 나중에 먹이를 보여주지 않고 종소리만 들려줘도 걔는 침을 흘리더라. 뭐 이런 실험은 뭐 워낙 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소리는 곧 먹이를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먹이를 예상하고
침을 흘린다라는 조건 형성이라는 그런 심리학의 이론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쥐를 데리고 실험했던 그 아드 교수와 코엔 교수의 그 내용도 사실은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설탕물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토가 나온다. 쥐는 이상하죠. 실험자 입장에서 이상하게 하고 당연한 건데 쥐 입장에서는 그냥 달콤한 설탕물을 먹었는데 그냥 토가 나오니까 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설탕물만 먹어도 그냥 토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조건 형성에 원리 부합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예상이 됐고 또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졌던 하나의 실험의 예입니다. 그래서 조건 형성이 이렇게도 연결되는구나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실험에 참여했던 쥐들이 죽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애들이 죽어갈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뭐냐 했더니 구토제가 들어가 있던 그 설탕물을 먹었던 쥐들이 구토를 한 거는 당연한데 그 후에 구토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토를 했고 얘들이 면역 능력이 자꾸 떨어지면서 결국은 죽게 됐다. 그런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구토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토를 했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작용으로 면역력까지 같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면역력이 떨어진 것은 구토와도 관련되지만 사실은 심리적인 것하고도 관련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토제가 들어있지 않은 설탕물을 먹은 그것의 조건 형성이 되어 있었으니까 설탕물은 곧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우선 입맛으로는 달콤해서 먹긴 하지만 왠지 불안하겠죠. 이거 먹을 때 구토가 나올 것이니까 그게 예상되니까 마치 개가 종소리 들으면 곧 먹이가 나온다는 것을 예상하니까 침이 나오는 거하고 같은 거죠. 달콤한 설탕물을 먹으면 또 구토가 나올 거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안한 느낌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또 구토를 하고 구토하는 자체가 또 고통스럽고 근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죽게 됐다. 아드와 코엔 교수가 새로운 발견을 한 거예요. 아, 면역 능력이 심리하고 관련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논문으로 쓰고 발표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심신상관성에 대한 이 이해가 별로 없던 때여서 별로 반응을 얻지 못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험을 반복했는데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차츰차츰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 결과에 내포된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차츰차츰 면역 능력도 심리하고 관련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사이코뉴로 이뮤놀로지 심리 또는 정신, 신경, 면역학이라는 분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하고 의학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병에 걸리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짐으로써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조건에서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병에 안 걸리고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병에 걸려도 뭐 극복을 하는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쉽게 병에 걸리고 또 병에 걸린 사람도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 쉽게 죽음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이 면역력이 심리하고 관련된다고 본다면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고 면역력이 떨어짐으로써 병에 걸릴 수 있다.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걸릴 수 있다. 또 병에 걸렸는데 면역력이 약하다면 죽음으로 갈 수도 있다. 스트레스 때문에 죽음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암에 잘 걸립니다. 암에 걸리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짐으로써 생기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 그래도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암 걸렸다고 암 진단 받으면은 더 마음이 약해지죠. 더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더 악화되고 결국 사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하나의 흐름이 성립되는 겁니다. 마음, 심리, 정신 그것하고 신경작용 연결되는 것 당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면역력하고 연결되는 것 당연하다. 이제 그렇게 가져간 거. 그게 PNI인데 여기에 이번에는 내분비학까지 동원됩니다. 내분비 기능 또한 이런 연결작용이 된다라고 해서 PNI에서 내분비의 영어 E로 시작되거든요. 엔도크리날라지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PNEI 굉장히 긴 단어가 되어버리죠. 결론적으로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마음은 몸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 몸이라고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은 신경계통, 내분비계통, 면역계통, 호르몬계통, 호르몬이 내분비에 해당되겠지만 하여튼 다 연결되고 그래서 질병 같은 것도 육체적, 신체적 질병이지만 대표랑 혈압, 당뇨 뭐 이런 것들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심리와 관련되어 있다. 정신과 관련되어 있다.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것이 오늘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심지어 알레르기 같은 경우도 심리적으로 스트레스와 관련된다. 뭐 이건 이미 또 많이 알려져 있고 암 당연히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고 또 통증 같은 경우 두통, 변비통, 어깨, 허리, 관절 이런 통증도 많은 경우에 스트레스와 관련되고 심리적 갈등이나 심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억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유발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의학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심리학적으로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고 치료하고 해결하느냐라는 문제는 또 별개입니다. NLP에서는 바로 그 해결과 관련돼서 해법을 또는 스킬을, 방법을 해놓고 있거든요. 물론 의학에는 의학 나름대로 또 뭐 방법이 있겠지만 NLP는 육체적인 증상, 질병, 고통 이런 문제도 NLP의 심리학적 스킬로 방법으로 접근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원리와 방법들이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NLP는 힐링에 직접적으로 도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NLP를 하는 사람들은 코칭에서든 상담에서든 심리치료에서든 사람을 돕는 일이니까 마음 문제뿐만 아니고 몸의 문제, 또 몸의 문제를 의학적인 차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심리적 차원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시야나 관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제조건 14번째 정신과 육체는 하나의 체계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